내가 강의를 한 60분 내지 70분 정도 할 건데 학생 여러분한테 당부를 해야 되겠어요. 강의 중에 뭐 소크라테스가 나올 건데 소크라테스 하면 문답식 교육이죠. 계속 대화,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일인데 오늘 또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뭐 몇 가지를 묻거든 여러분이 기타 없이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해주고 물으면 대답 안 해도 되지만 애매하더라도 대답을 좀 세이껏 해주시고 여러분도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손만 들면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고 또 재미도 좀 없어요. 사실 이 뭘 아는 걸 좀 나는 또 그렇고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뭘 가르친다는 게 좀 하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니 몇 점 맞았나 이런 물어보는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렇게 묻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네. 네. 뭐라 그랬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답이 필요 없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도 질문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런데 공부가 뭘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요. 아주 쉬운데 좋아한다 사진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공부가 뭔지를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적어 있는지. 너무 긴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매사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질문 상대방 대답할 당사자가 없으면 사진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너무나 좋죠.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스마트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스마트폰은 사진 기능은 있어요. 백과사진 사진 기능도 있는데 그런 건 찾아보면 좋은데 너무 인터넷에 의존하면 그건 불확실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도 불확실한데도 들어있지만은 불확실한 정보가 많아요. 왜 사진, 구글 사진을 찾아보면요. 명란 하면은 맹태알 나와요. 그거는 틀렸어요. 1번 대구알, 2번 맹태알 이래야 되는데 이런 먼게 딱 찾아보면은 1번 우렁생이, 2번 먼게 이래 나야 되거든요. 표준말이. 그런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어 학자들이 그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전도 제대로 다는 맞지 않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찾아본 각종 뭐 의견들 있죠. 지식 나부랭이들 하는 거는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찾아봐야 돼요. 국어 사진을 항상 활용해야 돼요. 그게 의의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의의실력이 늘면요 사고력도 좋아져요. 그만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가 인문학을 좀 읽자, 인문학 독서를 좀 하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기에 고등학교 때 나의 인생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인문학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나 인문학이 중요한지 이걸 알아보고 두 번째는 철학도 너무 깊이가 있으니까 간단한 거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오늘 노른자의 키워드가 되는 비전을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적어도 일주일 내에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맞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제가 한시 작가입니다. 신인데
적는다고 한시를 한 2편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맹시라고 일컫는 한시 한 점을 한 수를 여러분들 감상의 기회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의 정의입니다. 인문학에는 무엇인가? 아까 사진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뒤에 나오는데 인문학의 학술적인 깊이 있는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찾아봤을 때 우리말 큰 사진을 찾아볼 때 무엇을 하다 보냐 저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문화, 인류의 문물과 문물, 인륜의 질서, 전부 다 휴먼이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그림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너 자신을 알아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그럼 너 자신의 무엇을 알아는 뜻일까요? 아는 사람? 유? 예? 자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 오케이. 100점. 인간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모르면서도 묻지를 않고 좀 아는 것도 대충 알고 어설프게 알고 이러는데 거의 다 인간인데 자기가 너무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무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나를 유명한 말이죠. 그냥 너 자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사역을 받으면서도 소크라테스 제가 뭐예요? 그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해롭해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신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내가 소크라테스 오늘 저 가방에 소크라테스 책이 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개도 쓰지 않았어요. 4대 성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책을 안 썼고 두 번째 태어난 공자도 책을 썼죠. 춘추 한글을 썼습니다. 논어 이런 걸 전부 다 밑에 제자들 집에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책 한 권 글 한 자 안 남겼어요. 그 다음에 사대성주 예수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예수도 글 한 자 안 썼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사람을 서양 철학의 비조라 그래요. 코비자는 제일 먼저 코가 좀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시조 그런 뜻입니다. 비조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펜은 어떻게? 바로 세로의 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2022년, 여기는 미래, future, 여기는 past, 과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제일 먼저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 여기 공자, 여기 소크라테스, 요즘이 예수. 이게 한 BC 6세기 563년
공자가 6세기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12살 행입니다.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한 80년, 81살 정도 공자가 소크라테스보다 행입니다. 그 행임이 아니고 할아버지 볼 때인데. 예수는 BC 4년이라 기도하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성서학자, 성경학자들도 확실히 몰라요. 원년이라고 했다가 원래 서기락 하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한 게 서기인데 그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AD 1년이라고 하는 거, AD 0년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정설로 되어 있어요. BC 태어나기 4년 후에부터 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런 옛날 BC 지금 한 2600년 가까이 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도 유효한 인연과 생각과 철학을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2000몇백 년 동안 2500년 이상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사람들의 사상을 지금 흠모하고 있습니다. 저 네 사람 중에서 한사 소크라테스를 놔두고는 전부 다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죄송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아, 비종교인이 너무 많네요. 우리나라가 약 한 56% 정도가 비종교인이고 44% 정도가 종교인인데 이제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인데 기독교 중에서 두 개가 있어요. 카톨릭하고 부교하고 개신교하고 그렇게 있는데 보통 기독교를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게 이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놔두고 전부 다 유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원조입니다. 원조. 제일 이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해명이. 옛날에 사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정복왕이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아주 전쟁을 많이 하고 땅을 많이 넓힌 사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죠. 알렉산드로스.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박학다식이에요. 이걸 백과사전이라고 불러서 그때 별명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인문학을 제일 처음에 창시자고 두 번째 플라톤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인문학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인문학이 무엇인가? 앞에 사전적 정의 말고 학문적 정의가 무엇인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인간의 조건이 뭔가? 인간답게 되기 위한 조건 너무 많죠. 돈? 아니. 행복? 다는 아니에요. 즐거움? 다는 아니에요. 자유? absolute freedom. 절대적 자유? 아니요. 평등? equality? 아니요.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릇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수만 가지인데 수만 가지 넘지 무한대요. 무한대인데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좀 깊죠? 그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철학도 보면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철학자들은 보통 분석 방법이 이 사변적입니다. 이 사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변적이라는 말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분석하고 증명하고 논리적 이러는데 철학은 내 머릿속에서만 증명할 길이 없어 내 머릿속만 생각을 짜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철학이에요. 뭐 증명을 하고 이렇게 안 돼요. 여기 철학을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학을 좀 깊게 조금 공부를 하면 인생에서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좀 이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분야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쭉 많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크게 요약해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적으로 건강하다. 저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나를 스스로 성찰해서 나의 채찍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죠? 좀 말이. 이런 말은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에 적어서 이런 말은 인문학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뜻을. 그래서 휴머스, 휴머니티, 휴밀리티 하는 것은 전부 다 어원이 휴머이란 어원이 전부 다 걸음, 인류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휴머스 유기랑하고 거의 뜻이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서양자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부자인데 아주 귀족 집안 아들이었는데 저그 스승이 24살 정도 차이가 나요. 저 소크라테스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 스승이 너무나 지혜롭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 싫었어요. 정치 해모감이 들어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고 아주 기욕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학문에 연구하고 여러분 아카데미아 이런 거 들어봤죠?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애들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것이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대학 구실을 한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모든 원조를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라기나 하고 어떤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한자도 안 남겼으니까 말만 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저술을 한 플라톤을 진짜 철학의 원조라고 비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중세 시대는 철가라고 이렇게 이제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중세기 하면 대충 언제를 중세기라고 아는 분? 여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세계적인 정설은 아닌데 대충 여러 사람 대다수 계열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가 뭐 될까? 깊이는 잘 모르겠고. 이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1500년간을 지속하다 그 큰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BC 8세기부터 756년 정도부터 BC 제국이 조그만큼 성립했다가 점차점차 불어가지고 거의 유럽 전체를 망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란 지역에 옛날에 페르시아 있어요. 페르시아 영토가 다
아우란 그런 건 대제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영토까지, 아프리카까지 있어요. 지중해 이란을 몽땅 다 차지한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가 서서히 쇠약해가지고, 요건 AD입니다, AD. 예, 기원 후입니다. AD 한 5세기 말쯤 돼서 분할이 돼요. 4세기 말 376년이니까 분할이 돼가지고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할돼요. 이탈리아 반도를 해서 서쪽으로 서북 쪽으로는 전부 다 서로마고, 이탈리아 오른쪽 동남쪽 전부 다 제국을 전부 다 동로마라고 그랬어요. 그리 있다가 서로마는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이 서로마가 476년에 망해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어요. 페르시아 그쪽에 있던. 그럼 오스만 제국이라고 큰 나라가 또 생기죠. 여러분 역사 공부 좀 다음에 하세요. 대학 가거든 지금 공부 대학교로 가야 되니까 시험이 일단 져야 되니까 대학 가면 세계사 공부, 국사 말할 것도 없고 참 재밌습니다. 내가 지금도 내 이 나이에 지금도 밤새도록 책을 보고 세계사를 책을 무릎을 칠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뒷장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짜 재밌어. 옛날에 정복 같은 일 하는 거 보고 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면 진짜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내 진짜 호기심을 충만해주고. 동로마가 이때 많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시간 다 갔어요. 이게 중세라. 이걸 중세라고 해요. 여기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1945년도 일본이 망할 때 딱 종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종말 될 때까지 이번에 근대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현대라 그러고 요 앞을 갖다가 고대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걸 오늘 이런 강의가 아니면 보통 선생님들한테 안 가르쳐주더라고. 나도 어릴 때 이런 걸 참 배우고 싶었는데 아주 윤곽 아웃라인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런데 중세기에서는 안 먹은 시대, 서양에서는 안 먹은 시대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이 시대가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 문화의 꽃을 피운 시절입니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명나라 때는 문화의 꽃을 그렇게 안 피웠어요. 당나라 때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참다 무역을 하러 굉장히 상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 중국에 그때 서울이 장안인데 아주 번화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1등 번화한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때문에 망했느냐?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혹시 학생들은 캐톨릭의 권위 때문에 망했어요. 교회가 정치를 다 관여했어요. 전쟁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청년들 꼬마대로 십자군 전쟁을 서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다 보냈어요. 몇 차례 그랬어요. 한문 보냈는데 700명이 8차례 공격을 하는데 한문 보냈는데 7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무덤에 700명 다 묻었다니까. 왜 종교가 전쟁을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을 아시죠? 조금 대충 알죠? 그죠? 너무 자꾸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 당시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 뒤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법정에 끌려갔어요. 법정은 어디냐면 그럴 때는 카톨릭 사제들이 판사였어요. 판사. 카톨릭 종교 사제들 있잖아요. 신부의 높은 사람 추기 있는 사람들 사제였는데 재판을 했어요. 천동설이 기독교의 교리인데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니까 그럼 천동설만 써 해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당시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중심이고 모든 하늘의 별들 이런 그 별들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무식한 종교가 이 중세에서 판을 쳤다는 말이죠. 중세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저기서 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많이 설립된 서구에서 아리 대학, 그 다음에 오래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런 것들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초까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생겼을까? 우리나라도 그래, 현대적 말이 맞아요. 현대적 대학은 일제강점기에 생겼는데 옛날 고려시대 신라시대도 있었고 신라시대는 국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대학 기능을 했던 성인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가서 국자감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성균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집행전도 있었지만 집행전은 연구기관이고 가르치는 것은 성균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내려와가 지금 성균관 대학교가 됐잖아요. 그 현대적 대학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강혜연이라고 1885년에 수립대가 그 뒤에 이제 연희전문학교가 윤동주가 졸업한 학교, 연희전문학교가 되었다가 그게 이제 그 언더우드라는 목사가 새로 기부금을 가져와가지고 얻어가가지고 짓고 해가지고 1900 일제시대에 1920년도에 그 새 학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옥스퍼드나 파리 대학은요 15세기 생겼다니까. 옥스퍼드는 15세기, 파리 대학은 14세기, 16세기 생겼구나. 1500년이니까 500년 역사가 더 됩니다. 이런 대학들은, 서구에 있는 대학들은. 따라서 이 대학에서 인문학이 실과에서 새로 편제가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훔볼트 총장이라는 사람이 학문의 자유를 천명했습니다. 저때까지는 19세기 저때까지는 해도 교회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학문을 성서에 나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탈되는 걸 주장을 했다가는 그 교수가 목숨을 내놔야 할 정도의 그렇게 학문의 자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흉볼트 총장이 아주 앞으로 교회에서, 즉 성당이나 교회에서 우리 대학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선언을 했어요. 그래, 우리 대학은 상아탑이다. 여러분 상아탑이라는 말을 좀 들어봤죠? 아이보리라는 것은 상아, 그 코끼리가 위에 이빨 그 덤니 흰 거 나오는 그 상아인데 그 사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 도장도 파고 이랬는데 코끼리의 습성이 조상이 죽은 데서 또 가서 죽음 되고 그러니까 예지 능력, 죽음에 대한 예지 능력이 인간이 다가 아니라 태풍이 오는데 혹시 여러분 저 사투리로 강구 알아요? 바닷가에 사는 벌레, 바퀴벌레 비슷한 거 수많은 강국이 태풍이 올라오면 한 2, 3일 전에 6km 확 올라와요. 뭐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거 신기해. 태풍이 한 2, 3주에 다 올라와요. 동산을 전부 다 올라와. 태풍이 나면은, 태풍이 끝나면 싹 또 빠집니다. 그때 코끼리도 지가 죽음에 곧 죽었다 하면은 자기 조상들이 죽었던 곳에 다 죽어요. 그리고 육신은 썩고 상하는 남아가 상하가 다 차곡차곡 이렇게 지그자고 쌓여요. 그 쌓인 상하탑이 그 탑이 그걸 아이보리 탑이라고 합니다. 학문도 이렇게 순수하게 누구 간섭 없이 자연 속에서 우주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 이제 상하탑이 뭔지를 알았죠. 그래 르네상스 14, 5, 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알다시피 그 전에는 모든 인간간이 신에 의존하는 즉 디비니티는 신성, 그 다음에 휴메니티는 인간성. 신은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신성에서 잠깐 신은 좀 계십시오 하고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중요합니다. 하는 르네상스, 우리 영어로 하면 리액션 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가 되기 전에 고대에는 아주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학문도 자유롭게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세에 들어가지고 이 무슨 이렇게 암흑기가 되는 거 다시 돌아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르네상스가 문예 부흥. 근데 부흥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20세기 와서야 휴먼 사이언스, 문화, 역사, 철학을 잠깐 전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추럴 사이언스가 자연과학이 여러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옛날 지학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생기고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이 생겼습니다. 사회과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과학. 이거는 파란 거 이것만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세종대왕 어신을 기대하냐 하면 많은 전에 집회도 나오죠. 진짜 세종대왕은 인문학을 중시했습니다.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 중에 세계사 중에서 역대 왕이 문자를 발명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문자가 그냥 점차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왔지 글자를 만든다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듯이 이렇게 문자 언어학이 성립된 게 한글뿐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한글의 즉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감탄을 해요. 감탄을. 뭘 제일 감탄하면 어태어, 어설어가 제일 많은 게 우리 한글이에요. 중국말은 어태어, 어설어가 거의 부사에서 뭐예요. 대지로 꿀꿀 이래야 되는데 거의 그래요. 그럼 거의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발음이 전부제가 하나. 우리는 거의 짐승들 소리를 어태어, 어설어를 통해서 전부 다 거의 다 발음 비슷하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위대한 우리 조상 왕이 있었다는 걸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인문학 중에서 문학을 통해서 상상력,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사고력, 우리 이성, 리전, 이성을 우리 개발하는 사고력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발자취를 기록 있는 발자취를 통해서 인간의 통찰력, 예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책가방에 저 집에 가방을 다니면 내가 다음에 여러분들 대학생 정도 되었으면
문학책 한 권, 역사책 한 권, 철학책 한 권은 꼭 배워야 돼요. 사람을 기다리거나 10분 기다릴 때도 화장실에 가서 큰 거 할 때 이거 시집 한 개 가지고 가면은 한 아주 정독을 해도 3편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집도 조그마한 문고판 조그마한 포켓용 맨날 그 휴대폰 들고 다니지 말고 한 번씩 시집도 들고 다니고. 자, 인문고시는 그러면 독서 방법이 옛날 그 우리 해님들이 어떻게 인문고시를 읽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두 개만 딱 쓰고 다른 선택하지만 한두 개만 딱 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다산 정약용 많이 들어봤죠? 내가 다산 정약용을 연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요. 한 10번 정도 해달라. 그래서 내가 다산 정약용을 잘 모르는데 아니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라. 다른 교수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런 게 전부 다 노화한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내를 시켜요? 하는데 그만 좀 해라 해서 아주 했어요. 자, 공부를 하는데 다산 책을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책은 다 구입했어요. 그 다음에 다산이 태어난 곳 저 경기도 광주, 지금은 남양주시가 있어요. 양수라고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두물머리 거기에 갔어요. 하고 정약용과 기양 온 데가 어딥니까? 전라남도 강진 유배를 왔어요. 18년간 유배를 왔다가 유배 해변 내고 나서 풀리고 나서 집에 가서 18년간 있다가 18 그래요. 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아까 세종대왕처럼 위대해요. 우리 세계 학자들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아주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번 나와보라. 정약용만큼 18년 동안 강진에서 500권을 썼어요. 이제 근자는 권이라는 것은 그럴 때는 이제 북구로 썼으니까 그렇게 촘촘하게 쓰는 거예요. 한 500권을 썼어요. 양수리에 가서 그때 광주에 가서 유배가 풀려가지고 가서 몇 권 쓰면 76권을 썼어요. 600권 가까이 책 쓴 사람이 세계에서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없을 것 같죠? 없어요. 그걸. 플라톤이 책을 많이 쓰다 그러지만은 이제 글씨체가 좀 틀리지만은 14권 썼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읽어볼 책이 목민심서, 흠엄심서, 경세육포라는 책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독서를 할 때, 인문학 독서를 할 때 문심해도 저 한자는 글을 문자, 마음심자, 해자, 지혜 해자, 두자는 좀 어려운 자죠. 구멍두자예요. 그러면 문심, 글의 마음을 그 다음에 해두, 지혜의 구멍,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의 문입니다. 지혜의 문. 문심은 글의 마음이 아니고 글을 쓴 저자의 마음. 글을 들을 수 있죠. 저자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잡기가 깊이 파고들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성으로 독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또 우리나라는 대왕자가 붙은 큰 대자 왕자 앞에 대한테 붙는 사람이 세종대왕 다음에 정조대왕이 있죠. 알죠? 이분은 내도 독서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100분의 1도 못 알아듣었어요. 왕중에서 제일 책을 독서로 많이 한 사람으로 꼽혀요. 하여튼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정조만큼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책을 또 굉장히 그냥 근성을 있는 게 책을 굉장히 정독을 많이 했어요. 정도는 뭐라고 했냐면 국림이 갱물하여 깊이 파고들라. 여러분 갱물이 앞으로 중요한 단어니까 적어놓았어요. 갱물, 사물의 이치를 철저히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것을 갱물이라고 합니다. 독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정교대는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당송 8대가 중에 왕안석이라고 있어요. 저 사람 중국 사람인데 중국 송나라 때 신종이나 4대 임금 신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종의 재상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왕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를 했다. 그런데 아주 계획갑니다. 그럴 때 신법이라고 했는데 계획법을 6개를 법을 새로 시켜요. 토지도 토지 제도도 전부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가 있는 특권도 좀 내놔놓고 이런 걸 했는데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왕안석이라는 저는 재상이 있었는데 저 사람 글 쓰는 거 저걸 내가 도청에 있을 때 내 사무실에다가 딱 저걸 북글로 써가 딱 써붙여놨어요. 너무 멋있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빈자 인서부 부자 인서비. 빈자 가난한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부자 인석이 독서를 통해서 품위가 있어 보인다. 기하게 된다. 얼마나 멋있노. 이 품위라는 것은 돈하고 못 바꾸잖아. 그죠?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반일 독서, 반일 정사인데 한나절 책을 했으면 반나절 책을 했으면 반나절은 정사, 고요할정 생각사, 고요하게 생각해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논어에서 나오는 하기 14치면 불역 저기 설적 아니고 열호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어도 좀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 나라 말의 단어를 찾아보면 72% 정도가 한국입니다. 한자라고요. 한자에서 나오는데 한자를 좀 하면 어휘 실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지금 그러지 말고 대학 가더라도 꼭 한자는 상급 정도는 따시기 바랍니다. 상급이면 기초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설자로 되고 네 가지 발음이 틀려요. 설명할 때 말씀설 그 다음에 유세할 때 세자도 돼요. 달래다 즉 선거할 때 막 연설하죠. 그걸 유세라 그래. 유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희라 할 때 희를 할 때 열자는 기쁘다 할 때 이럴 때 이제 오늘 저 말해도 여기 진짜가 저자가 열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벗다 탈 비슷한 벗다 탈자예요. 탈. 그래 함자가 좀 어려운 게 한자의 뜻이 20개가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발음도 이렇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자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이게 논어의 제일 하기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인데 저걸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은 생각해보면은 제일 공부의 종착역이에요. 제일 처음이고 종착역.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시에 왜 영어 단어를 2단어를 외우고자 할까? 자기 했다고 그래요. 자기 해고를 이렇게 써놨어요. 대통령 되는데 뭐라고 영어 단어 2단어 하나가 말라고 뭡니까?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 즐거움을 뭘 다른 거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는 그 즐거움이.
그걸 유용하게 우리는 실용적으로 뭘 써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이 나이에 밤을 새면서 독서를 하는 게 오히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이 곧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위불사증만 저것도 참 좋다. 사이불학직태 배우다 생각하지 않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마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얻는 것이 한 개도 없다. 맨날 선생님한테 강의만 듣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데 그러면 그건 없다. 그 끝이다. 반대로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만 않으면 저 사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배운 게 너무 없다. 이거는 좀 위태롭다. 그런데 앞에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를 더 준 것이 이게 생각하는 거죠.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중국에는 유교가 제일 처음에 공자가 비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맹자가 있고 한참 전에 가서 당나라 그럴 때는 춘추 전국시대니까 당나라 명나라 이렇게 해서 남송 때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희라는 사람이 있어. 주씨가 둘 다 틀려요. 주돈이라는 사람은 두루 줄자 요 줄고 주희는 요 줄 굵을 줄자 요 줄이에요. 주돈이가 주자학의 기초를 닦고 주희가 주자학을 새로 만들어놨어요.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사회는 너무나 주자학의 목을 매가지고 나라를 망쳐놨어요. 그 철학은 괜찮는데 그 철학은 철학대로 좀 유명할 텐데 모든 생활 구석구석까지 주작을 스며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시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것도 다 주작에 다 그게 말이 됩니까? 칠거지약 이런 거 알죠? 그런데 그 앞에 주돈이 앞에 정자라는 것은 정호하고 한 살 차인데 정이하고 행제간을 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자 맹자 뭐 정자 할 때 자자 있죠. 여기 무슨 자자예요 여기? 아들 자자죠. 그런데 이 아들 중국에서는 이 자자가 아들 자자는 거의 많이 안 써요. 쓰이기는 써요. 아들 뜻은 있는데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아주 위대한 사람. 공자나 명자가 아주 위대한 사람을 서석을 자자로 써, 아들 자자로 써요. 그러니까 왜 공자의 명자 이런 데다 자자를 붙이지? 근데 이름을 안 붙이고 성 다음에 자자를 붙이죠. 그래서 저기 정자인데 정자는 성이 정가고 정호와 정의의 두 행제를 합쳐서 정자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행님이 정호라는 사람이 뭘 많이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멍청해진다. 안 읽어봐도 못하다 이렇게 좀 독서로 해서 그만큼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간 다 가본다. 이거 좋은데 짧게 이야기할게요. 독서는 소년, 중년, 노년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읽는 맛이 들다 이 말입니다. 독서를 하는데 그걸 이제 비유를 한다. 참 멋있게 비유를 했어요. 이름은 같다 이 말입니다. 여자 이거는 같다. 구멍극제 문구멍으로 딸을 규자는 빼꼼히 보는 것 같다가 규자라고 해요. 딸을 어리실 때 책을 읽는 것은 문구멍으로 딸을 빼꼼히 보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중년 되면
옛날에는 나이가 한갑이면 굉장히 한갑잔치를 했죠. 그렇죠? 옛날에는 중년이 30대, 40대를 중년이라고 했어요. 20대 이년을 소년이라고 해요. 50대 이상은 노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갑이 되면 60대가 되면 요즘은 70살도 칠순도 잔치도 안 하는데 옛날에 60대는 큰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틀려요. 그런 게. 중년이 독서를 하면 뜰에 서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같다. 노년이 독서를 하는 것은 누대에 올라가서 높은 누대에 올라가서 나를 완전 감상하는 것 같다. 나를 감상하는 것 같다. 모든 이걸 모두 했던데 모든 이런 것을 이 모든 것은 열력 그 사람이 갱년이 진짜 옅은과 깊음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 사람이 갱년 왜인데 일단 치더라도 젊은 사람도 좀 갱년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남한 사람도 좀 아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갱년이 얕고 깊음에 따라서 달려 있고 그것이 얻는 바도 그 갱년이 얕고 요 이자 기 이자고 따름이니라 얕고 깊을 따름이니라 참 멋진 비유를 들어놨어요. 장조라크는 유목민 책에다가 또 유목민을 내가 또 하도 내는 이 그 궁금증이 많아서 유목민 책을 또 사가 읽어봤어요. 요만해 조그만해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읽기 쉽더라고요. 참 멋지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도 이 책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대학 붙고 나서 이런 책 좀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저는 이 책들을 이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대 때 다 읽어봤어요. 이거는 40대 때 읽었어요. 이건 원서로 영어 원서로 읽었는데 그럴 때는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파우스트 게테가 지은 50년 동안 유명한 세계적 저자가 50년 동안 각고 끝에 친 파우스트 책이에요. 여러분 꼭 대학 가거나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책이에요. 니체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에 역사 연구 이것도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저자가 이건 아주 세계적 명작이에요. 세계적 명작인데 역사 책에서 이것도 글이 아마네요. 2권짜리인데 우리나라 해석해 놓는 2권짜리 원서는 4권이에요. 그리고 까미의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도 이거. 그런데 왜 적어놨냐면 이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책들이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들은 나이가 좀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훨씬 이해력이 빨라요. 특히 이런 건 소설 비슷한지만은 문학보다 철학책인데 그 니체의 책을 한 4권 정도 읽고 나서 이걸 읽으면 아이고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무릎을 칠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다른 책들을 읽어보고 그 저자의 책들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읽는 책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자 이제 철학 이야기 잠깐 합시다. 제일 처음에 덕의지 여러분 삼국지 연희 소설책 읽어본 사람 이건 전부 다 학급한가 봐요. 전부 다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데 참 삼국지 연희는 진짜 그 화장실에
소련으로 갈 때는 한참 재밌을 때 들고 갔어요. 저는 어릴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 다음 장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들고 가고 그러는데 내일이 시험인데도 저녁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삼국지를 봤는데 삼국지에 이렇게 저 중국에 서북 쪽에 총나라가 있었어요. 촉한. 그 다음에 서남 쪽에는 오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 동북 쪽에는 위나라가 있어요. 그 세 나라가 지금 싸움을 벌이는 게 삼국지예요. 거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유비예요, 유비. 총나라 왕 유비예요. 그 AD 이제 1, 2세기, 3세기 이리 됩니다. 오장군이라고, 그래, 삼국지는 아니고 오장군 모르겠네. 간우, 장비, 마초, 장충, 조군 이런 걸 이제 호랑이 같은 5 장군이라고 해요. 그 당시는 중국이 땅이 우리나라의 50배 정도 되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 중국 땅에 굉장히 인물도 많이 산재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재능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을 누가 그걸다가 쓰느냐가 문제예요. 그건 리더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유비라는 사람이 여러분 상고초려를 말 들어봤어요? 아주 누추한 초가집에 3분이나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모셔온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셨어요. 그 다음에 간우하고 장비는 유비가 3사람이 동기를 해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어느 날 4월 어느 날 국계 맹세를 하고 헬스로 피를 자르면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헬스로 써가지고 행제를 매긴 동길이 해가지고 간우와 장비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초, 장충, 그다음 조군이 조자룡인데 이 3사람 어떻게 얻었느냐? 아주 유능한 장수를, 즉 우리말로 꼬시가지고 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전쟁이 이기게 될 게 아니야. 그걸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을, 직장에 있어도 밑에 부하가 있잖아요. 사장이 되면은 더 자기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리더를 할 거냐? 사람은 마음을 얻어야 될 거야. 마음을. 그 요즘 뭐 지시만 하다 보면 말 듣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은 이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전투가 있었어요. 위나라하고 전투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왕도 직접 전투에 참가했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뒤에 뒷짐지고 시가 있는 게 아니고 전투 전부 다 나가고, 좋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전투를 맡길 정도 신의가 없었다.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는 국문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 전투에서 패고 돌아오나 보니까 일부 위나라 군대가 일부 습격을 해가지고 궁궐로 습격을 해가지고 둘째 마누라를 죽이고 첫째 아들이 아두라고 있어요. 아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유선인데, 유선이가 이제 유비가 죽고서 유선이가 2번째 왕이 됐는데 그 유선이 어릴 때 아맹이 아두였어요. 아두를 품에 안고 아두를 그 태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날다가 딱 유비가 왕이 딱 들어오니까 아두를 탁 바쳤는데 유비가 어떻게 했냐 합니까? 아두를 그 황태자, 앞으로 왕이 될 황태자인데 바로 맨바닥에 땡이잘 칩니다. 확 팽개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장은 거기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 두째 부인도 죽고 했으니까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딱 내들면서 하는 소리가 이놈 때문에 앞으로 나라를 입고 갈 장수를 잃을 뻔했다면서. 그러면 그 조자룡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끊고 끊을 만큼 열심히 전투에 싸워가지고
자기도 죽고 할 정도로 장렬히 전사할 정도로 그렇게 총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미맹지덕, 요거는 좀 미세하다, 미세먼지일 때 미자입니다. 작을 미자입니다. 이 덕이라 이 말.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은미한 미자, 그다음 밝은 맹자, 이것이 이 한자로 써놨지만 철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명, 날이 밝아오는 걸. 여명 앞에 hen자, 핸드볼 때 hen자, hen명입니다. 여러분, 여명은 해가 뜨기 전에 저기 사람이 가는데 짐승인지 사람인지는 알겠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다 하는 정도가 여명입니다. 그럼 그 앞에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짐승인가 움직이는데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할 때 hen명입니다. hen자는 흠을 hen 이게 아니고 어슴풀에 어두울 hen자입니다. 그렇게 금따 이는 지금 이 세종을 써놨는데 내가 이런 책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세종도 굉장히 박학다식한데 세종의 치립 중에 전에도 그 고려 말부터 집행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있으라마나 하다가 세종이 굉장히 집행전을 중요시해가지고 저 관리들이 그 연구기관으로 육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전에 바로 왕실패 집행전이 있었는데 겨울에 집행전을 둘러봤어요. 새벽에 동도 틀기 전에. 그러니까 성사모니가 숙직이 있었거든. 그러다 지금도 숙직이 있는데 숙직으로 피곤해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안세워서 용포, 임금의 옷을 용포라고 그러죠. 용포를 딱 벗어가지고 딱 덮어줬어. 덮고 헛불었어. 그러면 잠을 깨워보니까 임금 옷이 자기 이불 삼아 거치가 있거든.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단종이 쫓겨났을 때 목숨을 걸고 안대를 겁니다. 풀 죽었잖아요. 세조한테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넣는 방법이 도덕적이 나요. 저 사람이 아까 얻으려 하면은 줘야 돼. 먼저 줘야 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암기하십시오. 얻으려면 먼저 주라. 따라해보세요. 얻으려면 먼저 주라. 이걸 생활 철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한 레벨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삼수에 뭐 여수할 때 여자 그걸 앞에다가 삼수에 저게 뭔 말이냐 물을 싹 뿌리는 걸 여자라 그래요. 쇠자라 그래요. 락자가 그러면 떨어질 락자예요. 물을 뿌리다 떨어지다. 여러분 공중에다 여름에 마당에다 물을 탁 뿌리면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싹 떨어지죠. 먼지가 뭡니까? 티끌, 고민, 고뇌, 난간 이런 뜻이겠죠. 그거는 싹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물을 싹 뿌리면 또 물이 액체가 기체로 기하를 내면서 열을 싹 빼서 시원해지죠. 시원해지거든. 그 다음에 강풍명은 재월, 제자 제일 좀 어려운데 비결자, 비가 오다가 갤 제자입니다. 비가 갠 뒤에 강풍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비가 개면 그냥 달이 하늘에 먼지가 싹 가라앉았으니까 달도 별도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옛날 선비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흉중, 세락, 여자 아까 했죠. 여자 아까 거기 같다 이런 거죠. 강풍 재월, 추자 아까 내 설명에서 추자
무숙이라 하는 사람이 주도리의 자입니다. 요거는 자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고 글자 자자인데 옛날에는 태어날 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20살 되면 성년이 되면 성년식 하죠. 할례라 그러는데 할례를 지냈습니다. 남자도 모자를 쓰고 이렇게 제례를 지냅니다. 그럴 때 성년이 되면 이름을 또 다시 한번 지어요. 그게 자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이제 뱃을 입고 이런 거 본 사람은 시오라고 임금이 또 이름을 한 번 지어줘요. 죽고 나서. 그리고 충무국에서는 공짜 있죠. 이건 죽고 나서 지어주는, 임금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무속이 그 주머니에 있잖아요. 자, 가슴 속에, 가운데 좀 가슴 속에 세라. 물을 싹 뿌리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 뭐가 같다. 비가 개인 뒤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밝은 청명한 달과 같다. 주돈이가 저리 써놓으니까 뒤에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전국을 하는 막 한국에서 학자들이 막 좋은 뜻이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판에다가 써붙여가지고 큰 정자에다가 써붙여가지고 자 북글씨를 많이 써붙여놨어. 얘는 수십 군데 저 글자가 있어. 그 두 개 글자. 그래서 여기가 이 철학이 뭐냐? 오래 안 써서 말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걸 하나요. 이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하나보다 이제부터 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rejudice, 아주 심한 편견을 bias, B-I-O-S, bias.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이런 사람 많아요. 진영 논리에서 남의 얘기는 나쁘거나 악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나하고 좀 틀리구나. 저 사람은 진보고 나는 보수인데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건 적이라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선이고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좀 나아져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행복도가 높아갑니다. 절대 다름을 인정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윽박지르면 안 돼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연구를 해야 돼요. 더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걸 윽박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도 부모가 개kä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그렇게 쏘아붙일 일이 아니에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설득해 보세요. 그걸 생략한 채 지 비에 안 한다고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배관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자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오늘 이 한 개 편견을 좀 없애고 편백된 걸 없애고 너그럽게 좀 받아들입니다. 설사 내 친구가 조금 심한 말을 하더라도 또 섣부른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제일 처음에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고 하면은, 근데 그걸 하면요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날 따라요. 아, 진짜 뭐 도사 같다. 한두 번 이런 걸 해보자. 거기 석가에 되면 진짜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막 안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조금 잘못해도 콕 찌르고 송곳같이 찌르고 하면은 사람이 내한테 자꾸 멀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거 뭐 읽어보세요. 톨러런스. 프랑스는 톨러런스 알죠? 톨러런스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배워요. 우리나라 윤리책 같이 도덕책 같이 배우는데 우리나라 윤리 도덕보다 조금 한 게 배려가 좀 많이 섞여 있어. 그 책 교과서에는 얘가 누굽니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요. 톨러런스 교과서를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한번 구했어요. 읽어봤는데 상당히 읽어볼만, 우리나라 성인도 읽어볼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 구체적인 화장실에 뭐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하고 사람도 아주 노인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전부 다 정해놨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면 잘하니까 남을 배려하고 생각 깊이 하고 또 존대하고 또 이야기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도 주명하니까 저 말만 해도 한 20-30분 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아유, 다 돼가네. 큰일 났다. 깜짝 놀랐네. 요리 힘. 간단해요. 여러분이 좀 있으면 대학의 학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업에 연관되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 연구도 하고 할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유심히 봐요.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존 하이징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사상을 써냈어요. 거기 저 뭐 호모 루덴스라는 호모 루덴스 뭐냐? 놀이의 힘이 놀이. 자 쉽게 이야기해줘요. 이놈이 모래를 운반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이 노동자는 모래를 운반해주고 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모래를 운반해주는 노동과 목적인 임금은 틀려요. 서로. 그런데 애가 모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고 있어요. 뭔가 성을 만들고 또 쌓다가 또 만들고 무너지고 그 애는 놀이와 목적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대학 학과부터 시작해서 적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적성은 뭘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내가 무엇에 굉장히 골몰해 있을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적성이에요.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포된 적성이 자기의 능력이 잠재적 potential capability 잠재적 능력이 여러분 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었다가 학과 선택하고 할 때 꼭 이걸 응용해 보세요. 이러면요 평생을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돈 벌고 할 수 있어요. 능력 알아줘도 아이고 요즘요 솔직히 말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의사, 법관, 검사 이런 사람은 3D 직종이에요. 의사 맨날 환자 돌보잖아요. 아픈 사람들 판사 맨날 죄인들 내가지고 사형 때리고 진역 때리고 하잖아요. 검사는 조사해가지고 또 기소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글빨이었고 권력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민주화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의사 이런 분은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에 콜링, 천직의 마음이 없으면 의사 이런 거 교사도 많이 해가지고 이 친구 우리 교양선생님도 계시는데
천직이란 하늘의 소명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사나 의사나 판사나 이런 걸 맡으면 안 돼요. 돈만 주고면 안 돼요. 그건 망쳐요. 그 제자들을 망치고 환자도 망치고 그 죄인들 다 망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내한테 준 직업이다 하고서 아주 신선하게 생각하고 해요. 그런 직업들은 참 어려워요. 교사도 어려워요. 선생님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학생들 지금 다 비유 맞춰가면서 가르쳐야 되고 그 새롭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깊게 하면 시간이 너무 가깝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 세계 1, 2, 3을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시고 자 망원경으로 내 장래 비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 가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할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 3을 보고 혹시 인생 비전에 대해서는 녹화를 해놨다가 혹시 학생들한테 다음에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니까 이 비전을 설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해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진 부분 집합이 여기잖아요. 요 세 개가 다 해당될 정도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중에서는 더 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슴속에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새로운 일을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 중에서 생각 중에서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득문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예일대학교 아주 명문대학교죠.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 제가 1953년생입니다. 1240명을 20년 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60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교수가 떠나도 다음 교수들이 이어받다가 계속 그 프로젝트를 해요. 우리나라는 교수가 떠나면 잘 안 해요. 이게 낭패라 이게 학문이 너무 일치해서 그런데 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일대학 4학년 때 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했던 사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3%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 리더가 되어 있어요. 1240명 중에서 3%만이 그럴 때 자기 비전을 딱 써가지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열심히 살았대요. 두 번째 한 10% 정도가 되는데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지 꼭 써붙여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사람. 그렇게 남 기회도 안 주고 큰 도움도 안 받고 그렇게 10%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나머지 막이래 어찌 되겠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80% 중에 87% 중에 60% 정도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27%는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이걸 내가 읽고서 이 책이 있어요. 읽고서 책이 약간 두껍는데 도표까지 많이 그려가지고 내가 꼭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이걸 다 오늘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성고등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사람은 확실히 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권하고 싶은 항목, 제일 맺는 말은 좀 생략하고, 이거 여러분이 설정된 비전을 설정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자기 점검 테스트를 해봐야 돼. 두 번째, 내가 꼭 얘기했던 인문고전은 뭐 다른 건 책을 아니더라도 대학 가면 인문고전은 꼭 손에서 놓지 말고 꼭 틈틈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청합니다. 아쉽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만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추임새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판소리 할 때 이 추임새죠?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멍청하게 눈동자로 딴 데 보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눈을 빼꼼히 보지 말고 다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추임새도 내려서 그래서 그런데 어째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주라고 그 사람이 대화가 묻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요 원래 친기저 강한인데 강한은 왕이라는 뜻인데 징기저가 어릴 때 즉 엄마가 그 모계사입니다. 몽골 쪽은 모계사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집안을 다 다스려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지금 어머니가 징기저 칸은 그때 학교가 없었으니까 글자를 몰라요. 왕이 글자를 몰라. 뒤에 왕이 됐지만 글자를 모르면 글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징기저야 너는 남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아주 깊게 들어야 된다. 그것만 잘하면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걸 실천했어요. 남의 이야기를 쭉 깊이 있게 듣고 또 물으면은 왜 사람이 올라가 그게 왜 그렇지 자꾸 따지고 물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서 자기가 결론을 여러분이 사정이 있거든 결론을 내면 그거는 기탈이 없어요. 반피같이 조금 안다고 해서 시끄러 임마 내 시기를 해 이러면 그거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경청이 중요합니다. 이 경청은 겸손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멘토를 꼭 정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개인별로 친밀감을 가지고 멘토를 정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지인들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멘토를 정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충고를 해주라고 부탁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는 우리 남에 애사라는 게 있어요. 친근감을 가지고 가면 누가 멀리 안 해요. 다 해준다고. 꼭 멘토가 필요하습니다. 당신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감상하라. 나는 그렇습니다. 섬에 산다고 해서 지금 너무 섬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큰 육지로 나가면은 앞으로 가서 그 문화를 깊이 좀 접하기 바랍니다. 콘서트도 가고 오페라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전시회 하는 데도 가보고 박물관에 가서 좋은 경치만 보지 말고 박물관에 가서 꼬치꼬치 한 따져보고 미술관에 가서 아주 추상화도 좀 설명을 듣고 큐레이터한테 들어보면 돼요. 제일 처음에 누가 다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없잖아요. 저도 성인이 돼서 오페라 극장에 처음 갔다니까. 그런데 예술을 하면요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떡해져요. 그런데 난 좀 그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만큼 거만해진다고. 뿌듯해지고. 이거는 생략. 이것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62로 추락되는 거 아십시오? 한 8년 만에 41위에서 62위로 됐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국민 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이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세대 간의 차이도 갈등도 심하고 요새 이상하게 젠더 간의 그 성별의 갈등도 좀 있다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갈등을 여러분이 좀 새롭게 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요거 나오는데 네팔과 부탄이 있어요. GDP가 1인당 GDP가 1000불, 2800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3만 1000불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막 무슨 말이냐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는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돈만이 행복의 지수가 큰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거의 다 매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인데 잘 사는 나라들에서 GDP가 굉장히 높은 나라도 있는데 부탄이나 네팔 같이 이렇게 작년에 부탄이 1위 했어요. 그리고 뭐냐? 사회적 연대. 부탄 대가족교대, 네팔도 대가족교대. 할머니, 정조하라. 할머니까지 다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숨김이 없어요. 전부 다 믿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성, 연대의식, 신뢰성, 또 종교도 한번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니체 이야기로 해도 약간 오래 걸리는데 생겨. 지구에 대한 게 너무 이야기 많아 생겨. 여러분 이거 한마디 말이죠. 지구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세기에 13, 14세기에 13세기에 패스트가 해가지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패스트병에 죽었어요. 이 코로나는 그 정도는 죽지는 않지만 대유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의 갱고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장이다. 그럼 이제 정부 이런 데 살지 말고 국제기구나 정부에서 말고 우리 개인은 뭘 해야 되느냐.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플라스틱 하나라도 종이 뭐 한 개라도 떼껴야 돼요. 그것만이 살게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구 땅 오염, 지질오염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저지른 제약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솔선수범해 주면 좋겠다. 공개를 들어서 제목만 이렇게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일출을 강연을 보여서 1시간 하고 있었어요. 넘어가면 한 5년 전에 내가 텃밭을 하는 게 가꾸는데 밭에 가가지고 그거 한손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핵은 전래송 한자는 안 읽겠습니다. 밭이 저 산 밑에 있는데 산 밑에 있는데 아니 한자 읽어주면서 풀을 해줘. 핵은 전래송 전자가 좀 어렵는데 떨리는 전자입니다. 수전증 할 때 이런 전자인데 잿빛 하늘에 검은 소나무 움츠리는데 맹랑 왕 체포 채소 캐러 밭에 갔더니 험하도다. 포적 여팍은 호란이 발자국 따라 뿌리만 남은 시금치. 하하 중성동 그 녀석들 한겨울 얼마나 배를 줄였을까. 이게 이제 오원율시인데 이제 이걸 당나라식으로 하면은 이 5자죠. 5자 이걸 오원이라 하는데 오원은 어떻게 읽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인데 2자하고 잠깐 숨을 쉬고 석자를 읽어야 돼요. 7자는 4자를 읽고
숨을 쉬고 세자를 읽어야 돼요. 뜻도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배열이 막 이래가지고 도치가 막 돼요. 역순이 막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좀 어려워요. 1시간. 자연, 질, 공생. 본래 자연은 공생의 특징을 준대. 차제, 산수분. 내니는 산지성으로 더 심어야 하리. 약자, 주, 시성. 지구별에 머물기를 허락받은 자. 하탐, 인간이. 어찌 탐욕스런 인간뿐이는가. 저게 코너에 저게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거의 다 못 비더라고. 새로 엄청 아주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좀 더 오래 더 심었고 계속 코너에 복수 더 심은데 작년에는 한 마리가 내려오면 이제는 3마리가 내려가지고 거의 다 못 비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내가 이제는 심지 마소 이렇게. 그리고 뭐 그물로 치든지 그래서 계속 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참 좋습니다. 고라니 뜯어 뭐라고? 주제가 제목이 있어요. 공생. 그리고 저도 그 자연적인 동물과 그리고 막 공생 같이 살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일 맹시 중에 한 개의 맹시를 보려면 이 시인데 고려 중엽에 정지상이라는 시인이 정치가이면서 시인이 쓴 송임을 보내면서 진시입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국어책에 나왔는데 지금은 만약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월장제 소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벨루연년 침녹화 비견 김쪽엔 불빛이 피어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겠는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에 대신이라니. 이 대동강의 여기 900루인데 여기 희미해서 그러는데 대동강의 끝자락에 남포 진남포라고 알지. 진남포가 있어요. 남포가 있는데 그 포구에 이제 배를 지어가는 임을 보내는데 이 임을 어디로 보내? 중국으로 보내. 중국으로 출장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사신으로 간다. 그러면서 슬픈 노래인데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겠는가? 이거는 반대적으로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마르지 않는가? 해마다 헤어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방울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대동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시를 보고 중국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북경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오면 신의주 거의 어주였어요. 옛날에 어주. 그 다음에 평양이면 서기라고 평양이 있어요. 평양에서 하룻밤, 어주에서 하룻밤 묵고 평양에서 하룻밤 묵어요. 평양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에 한양, 조선의 그 한양 성에 이제 수도에 온단 말입니다. 서울에 오는데 평양에서 하룻밤 묵을 때 900년에 딱 그 사신을 딱 해가지고 술대집을 준다고 사신들한테.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다른 전부 다 신은 전부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저것만 한 개 남겨놓으라 해서 전부 한 개 남겨놨어요. 지금도 정지상의 심한 한 개 딱 행판에 들어 있어요. 다른 걸 싹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주 촉성로에 가보시고 남은 강화도에 가보시고 가보면은 굉장히 시를 많이 잘한다고 시를 많이 지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중에서 딱 괜찮은 한 개만 놔두고 딱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말로 읽어도 음성으로 성조가 있죠. 이 노래 가락처럼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